중국 말로 하면 중국 사람들을 빵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제가 중국 사람들을 꽁꽁 묶어놓은 거예요. 부동산이 죽으면 다 죽어버리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장기에는 티가 안 나요. 근데 우리가 그 썰물이 밀려나갈 때 그 죽은 고기들이 보이고 시체가 보이잖아요. 그게 작년에 헝다가 파산한 거예요. 중국은 GDP가 17조 달러밖에 안 되는데 중국의 전체 부동산 시가총액은 61조입니다. 이 61조 달러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그게 다 거품인 거죠. 느낌이 왔어요. 우리가 그 버블을 볼 때는 지표가 있어요. 하나 데이터로 말씀드릴게요. 보통 주식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주식의 가격이 높고 낮음을 보는 몇 개 지표가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퍼라는 게 있어요. 예, PBR 있잖아요. PER, PBR 있잖아요. 그래서 PR은 가격 대비 어닝이거든요. 주당 어닝.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 그러니까 1년에 얼마를 벌어들이는데 이러면 1년에 만 원을 벌어들이는데 그게 퍼가 10이다. 이러면 1년에 이 기업이 나한테 이익을 한 주당 만 원을 벌어줘. 근데 시장에서 이 1년에 만 원을 벌어주는 이 주식을 시장에서는 10만 원 주고 사간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퍼 10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가는 사람은 1년에 이익을 만 원을 주는데 10만 원 주고 사가면 내 원가를 회수하는데 얼마 걸려요? 10년이 걸리잖아요. 예. 10만 원에 사간 사람. 퍼는 내 원가를 회수하는 기간이라고도 표현해요. 퍼가 20이다 하면 내가 사간 가격 대비 원가를 회수하는데 2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지표가 부동산에도 있습니다. 그걸 PIR이라고 해요. 그래서 P는 시장 가격 이자처럼 I는 인컴. 내가 개인으로서 1년에 벌어들이는 연소득을 말해요. 그게 PIR이 10이다 이러면 내 1년에 만 원을 버는데 내가 이 부동산을 1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원가를 회수하는데 10년 걸린다라는 거예요. 혹은 부동산 아직 없는 사람들이 이 집을 지금 산다고 했을 때 이 집을 사기 위해서 앞으로 10년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10년을 벌어야 이 집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전도 안 쓰고 연소득을 일전도 안 쓰고 10년 동안 저축해서 해야 내 그 집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모아서. 예. 그래서 그 PR 지표를 말씀드릴게요. 예, 비교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보통 선진국은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보통 선진국은 3에서 5예요. 높아봤자 한 6, 7? 이건 아주 높은 거예요. 서울이 옛날에 7 정도였어요. 근데 코로나 기간에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집은 더 많이 안 증가가 됐는데 돈이 엄청 풀렸으니까 모든 자산 가격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코로나 생산 못했잖아요. 물건은 그대로인데 돈만 풀었으니까 모든 가격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부동산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PIR로 볼게요. 지금 데이터로 말씀드릴게요. 뉴욕이 제일 비싸다고 했죠. 10배예요. PIR이. 무슨 말이냐면 10년 벌면 돼요. 그래봤자 서울을 말할게요. 30.9예요. 31로 할게요. 그냥. 31년 벌어야 서울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평균 데이터로 말하는 거예요. 가격 평균 데이터. 북경이 얼마일 것 같아요? 한번 추측해봐요. 북경이 56. 뉴욕 10이잖아요. 서울이 30이잖아요. 베이징이 56이에요. 56년을 돈을 일전도 안 쓰고 저축을 해야 집을 사게 하면 돈을 사람 안 쓰고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럼 내 절반 저축을 한다면 100년을 근데 100년 살아요? 죽을 때까지 못 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하이는 51.5예요. 선전은 42. 그러면 한국하고 중국의 월소득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아요? 예. 근데 지금 이게 PR이 한국의 2배 거의 되잖아요. 거꾸로 됐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뉴욕하고 한국이 거꾸로 됐고 월소득하고 이게 가격이 한국하고 중국이 또 그런 거예요. 중국 월소득이 더 낮은데 가격이 더 비싸고. 그럼 중국하고 미국이 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삶의 질이 어떻겠어요? 서울시장님 말씀이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한국 사람들 되게 불쌍하대요. 근데 왜 불쌍하냐면 평생 화장실이 세 개 달린 집을 살려고 일생 다 바친다는 거예요. 화장실 하나에서 화장실 2개씩 집으로 가고 3개 화장실을 가면서 인생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집 사는 데 쓰지 않고 인생의 삶의 질을 올리는 데 쓰면 얼마나 좋겠냐. 왜냐면 인생이 짧은데 세 개 화장실 달린 집을 살아봤자 그게 한 1년 좋을까요? 혹은 한강뷰가 보이는 집을 살아봤자 1년 좋을까요? 근데 내가 그 돈을
다른 데서 예를 들면 하다못해 세계 여행 다니고 1년에 몇 번씩 혹은 뭐 다른 내가 하고 싶은 일 했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거기에 투자하면서 내가 느끼는 행복감 이런 거를 쓰면은 50년 살더라도 삶의 질이 확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냥 부동산 이게 시멘트 안에서 살다가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다른 산업이 발전을 못했어요. 특히 문화 오락 산업이. 왜? 그래서 중국의 60세 이상 그 인구가 2억 5천만 명이거든요. 인구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제 부모 세대인데요. 그때는 사회주의, 완전 사회주의였잖아요. 그래서 두 부부가 다 출근했어요. 그래서 두 부부가 다 출근해서 국유기업이 있잖아요. 다. 그때 사회주의니까. 근데 지금 은퇴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국유기업 은퇴한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요? 두 부부 월급이 죽을 때까지 나와요. 중국에서 퇴직금이라고 해요. 두 부부 퇴休金이 죽을 때까지 나와요. 그리고 물가 상승에 대한 올려줘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오고 물가 상승 오니까 이 중국의 지금 60세 이상 인구가 돈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은데 이제 말한 것처럼 주로 부동산 경제만 발전시켜 오다 보니까 문화 오락 건강 산업이 안 키웠잖아요. 못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돈이 있는데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공원 나가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이거 뭔지 알죠? 퇴직차만 하는 거예요. 그게 왜 다른 산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삶의 질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국의 부동산 경제가 중국말로 하면 중국 사람들을 빵자했다고 해요. 빵자라는 게 한국말로 하면 밧줄로 동동 매는 거. 그러니까 부동산 경제가 중국 사람들을 꽁꽁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죽고 중국 경제가 부동산 경착륙이면 중국 경제 경착륙이고 부동산이 죽으면 다 죽어버리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거에는 티가 안 났어요. 왜냐면 워낙 고성성장을 해오니까 이게 성장기에는 티가 안 나요. 근데 우리가 그 썰물이 밀려나갈 때 그 죽은 고기들이 보이고 시체가 보이잖아요. 그처럼 지금처럼 글로벌 경제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졌고 중국 경제 구조적인 문제가 이 어려운 시기에 다 폭발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작년에 헝다가 파산한 거예요. 헝다 이번에 그 선전의 헝다 본사를 지금 경매에 나온 거 알아요? 이번에 홍콩권이 이미 홍콩 본사는 이미 팔았고, 이번에 심천의 그 마지막 보루의 헝다 본사가 다 매각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빚이 1조이기 때문에 지금 헝다 심천의 본사가 70억밖에 안 돼요. 그래봤자 그 빚을 못 갚아요. 그러니까 뭔지 알겠죠? 아까 왜 이렇게 부동산이 거품인지 말했죠. 아까 부동산이 여기 100만 원짜리 부동산이 있잖아요. 이거 100만 원짜리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잡아요. 그러면 50만 대출을 해놔요. 근데 그 대출을 바로 갖다 쓰는 게 아니고 50만을 다시 은행에 예금했다 쓰잖아요. 그럼 50만이 은행에 예금하니까 50만이 예금돼서 지준율을 10% 빼면 40만이 또 누군가의 대출이 돼요. 그럼 40만 누가 또 갖고 가서 또 개발 활동하는 거지. 근데 40만 바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 40만을 또 은행에 예금하는 거지. 그랬다 쓰니까. 그럼 또 거기서 36만이 누군가가 또 대출해 가지. 그럼 36만을 누가 또 예금했다 하니까 이게 화폐 승수효과 우리가 보통 10분의 1로 해서 100%거든요. 그러니까 10배거든요. 만약 금리가 10%면. 그러니까 중국에서 전문 용어로 어려운 용어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전문 용어로 토지의 화폐 창출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은 부동산이 그동안 고속성장하면서 100만 원짜리 물건은 하나야. 근데 돈은 얼마 10배 넘게 100만 원짜리 더 없지 커진 거야. 봐요. 물건은 하나인데 50만이 새로 나왔잖아요. 돈이. 물건은 그냥 100만 원 고자리에 있는데 근데 그 50만이 또 40만을 만들어냈잖아. 그 40만이 또 36만만 36만이 또 30만 이게 뭐죠? 물건은 하나인데 돈이 알아서 계속 만들어지는 거 알죠? 그러니까 이 위에 게 다 추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데이터로 보면은 제가 이것 또한 그 미국하고 비교해서 말해줄게요. 그러니까 모든 거 미국하고 우리가 비교해보면 알아요. 미국의 전체 부동산 시가총액이 35조가 안 됩니다. 제가 막 다 달러입니다. 35조 달러 안 돼요, 미국이. 미국의 GDP는 23조 달러예요. 근데 부동산 시가총액, 미국 전체 시가총액은 35조 안 됩니다. 근데 중국은 GDP가 17조밖에 안 돼요. 미국은 23조, 중국은 GDP가 17조 달러밖에 안 되는데 중국의 전체 부동산 시가총액은 61조입니다. 미국이 이제 얼마나 했죠? 35조 달러. 근데 중국은 61조 달러. 이 61조 달러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부동산 여기 100만 원짜리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화폐가 알아서 창출이 되면서 그게 많은 경제에 피가 들어가듯이 쫙 들어가면 돈을 계속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GDP는 17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1년에 새로 만들어낸 물건은 17조밖에 안 되는데 부동산이 만들어내는 이 화폐 경제는 61조라는 거예요. 미국은 물건을 실제 만들어낸 거는 23조밖에 안 되는데 부동산은 얼마나 했죠? 35조 안 된다고 했잖아요.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중국이 17조 위에 거는 다 뭐죠? 그냥 토지가 화폐 창출 기능을 한 겁니다. 이게 미국 경제와 중국의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토지 가격이 무너지면 토지의 화폐 창출 가능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죠. 그러니까 위기가 경착륙이 오는 거죠. 그게 다 거품인 거죠. 그래서 부동산 경착륙은 중국 경제 경착륙이다. 그래서 작년에 헝다가 파산할 때 원래 죽여야 되잖아요. 죽인다는 표현을 죽도록 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자본주의 국가 같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헝다가 지금도 살아있죠. 왜 살아있는지 알아요? 헝다는 중국에서 1위 부동산 기업이에요. 근데 1위 부동산 기업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경제란 거는 기대고 심리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말인데 아마 경제학을 안 배우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가슴에 덜 닿아올 거예요. 결론은 경제는 기대고 심리입니다. 자, 경제는 기대고 심리이기 때문에 헝다라는 1위 기업이 무너지면 전체 국민들이 부동산에 옛날에 한국처럼 일본 사람들처럼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부동산은 계속 간다. 근데 1위가 무너졌어요. 그럼 그 불패 신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져 버리는. 그러면 좋은 부동산 기업도 어떻게 돼요? 파산해요. 리만 브라더스가 2008년에 파산할 때 적자돼서 파산된 게 아니에요. 흑자 파산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도 요즘에 그 한국의 레고랜드 이런 사태가 위험한 게 이게 사람이 기대가 한 방향으로 쏠려버리면 좋은 기업들은 문제 없는데도 무너져 버려요. 왜? 돈이 안 도니까. 기업들은 보통 어음을 통해서 이렇게 경영 자금을 마련하는데 아무도 돈을 안 쓰고 돈을 안 주려고 하고 이러면 돈이 딱 이렇게 멈춰서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기업들이 파산하거든요. 그래서 1위 부동산이 무너지면 중국 사람들이 부동산에다 공포 심리가 극대화되면서 앞으로 부동산을 누구도 안 사고 딱 이렇게 갖고 있겠죠. 원래 살 사람도 안 사고 팔 사람들은 안 팔리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더비 되죠, 부동산이. 그러면 어떻게 중국 경제가 와르르 무너지게 해서 중국 정부가 그게 무서워서 헝다를 갖다가 죽도록 못 놔둔 거예요. 그래서 기금을 만들고 온갖 만들고 살리려고 했는데 이게 자본금이 100억짜리 회사가 2조 넘는 레버리지를 일으켰으니까 위안합니다. 100억 위안, 2조 위안. 원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이루어진 헝다 부동산이 올라가 다 멈춰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분양 대금은 받았는데 집을 못 올렸으니까 집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헝다를 무너지게 못하고 어떻게 하냐 지방정부가 야 너네 그 동네에 있는 헝다 부동산을 올라 못 간 거 너네 지방정부에서 해결해 이렇게 압력을 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민중이 막 봉기를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지방정부별로 자기 동네에는 헝다 부동산 못 올린 부동산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안정화 기구 만들고 어찌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좀 괜찮은 성내에서는 해결이 되는데 대부분 해결이 안 되고 드디어 지금 며칠 전에 11일 심천에는 헝다 본사까지 매각이 나왔거든요. 법원에. 무슨 말이죠? 그걸 70억짜리 팔아봤자 아무 문제도 뭐 해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팔까요? 이 분양을 못 받은 사람들 부글부글 할 거 아니에요. 채권자들이. 그럼 그래도 성의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돈을 풀고 있는 거잖아요. 전 세계 다 킹달러 앞에 다 금리를 올리는데 중국 정부는 계속 돈 풀고 왔잖아요. 올해 내내. 왜 작년 말부터 부동산을 원래는 부동산을 계속 쪼였거든요. 왜냐면 부동산에 들어간 거품을 빼야 아까 말하는 그 17조 위에 있는 그 거품을 그 돈을 빼서 다른 산업에 고부가가치 산업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돈들이 거기에 투자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부터 중국 정부는 부동산을 정리하기 연착륙 시키려고 부동산에 들어간 대출을 못하게 했어요. 근데 코로나 빵 터지면서 환경이 악화됐고 그리고 또 미중 무역 갈등이 터졌고 뭐 설상가상 겹치면서 부동산을 원래 소프트 랜딩 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부동산 헝다가 차례 빵 터지면서 경제가 경착륙이 될까 봐 작년 말부터 부동산을 풀기 시작했어요. 올해는 적극적으로 부동산 경제를 막 집을 얼마 사면 돈을 얼마 대주겠다 막 이 정도로 해요. 중국이 지금 지방정부들에서. 근데도 부동산 안 살아나요. 그래서 지금 올해 내내 금리도 내리고 지수율도 인하시키고 통화정책 풀거든요.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 다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 마당에 만약 중국이 미국 따라서 금리를 올렸다가는 부동산이 말 그대로 뻥 하고 그냥 중국 경제가 뻥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돈으로 지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프라, 아까 말한 인프라를 계속 투자하면서 지금 연착륙 시키려 안간 힘을 쓰는데 그래도 3분기 아까 경제 성장률이 0.4 나왔잖아. 그다가 또 제로 코로나 정책. 그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제로 코로나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왜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이슈도 더 컸다라는 거죠. 근데 중국하고 다른 나라가 달라요. 한국 같으면 외환위기 와도 언영 왔어요. 한국처럼 오픈 경제 체제면. 왜냐면 이렇게 우리 일반인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전문가니까 이렇게 보잖아요. 와칭하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밥 먹고 사는 게 월급 받고 사는데 아주 누가 막 거시경주를 들여다보고 세계 흐름을 보고 누가 이래요. 그래서 이걸 못 느껴요. 그냥 내가 분양 대금을 했는데 지불 못 받은 사람만 느껴요. 근데 경제학자들이거나 애널리스트거나 기관 투자가나 특히 헤지 펀드들은 제가 말하는 건 해외 헤지 펀드를 말해요. 전 세계 경제가 다 손에 다 하는 거예요. 얘네는 정보가 가장 빨리 들어가네요. 왜냐하면 전 세계 각국의 대통령급의 다 정보 라인이 다 있단 말이에요. 얘네는. 그러니까 얘네는 앉아서 세계 지도 놓고 이 나라 경제는 어디게 문제고 저 나라는 어디게 문제고 어느 게 다 알고 있다고요. 그냥 어떻게 계속 워칭하고 있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죠? 아, 저거는 언제 터질지 다 알아요. 중국 경제는 이게 터질 때 이게 일어난다. 한국 경제는 이게 터질 때 이게, 미국 경제 이거 다 한다고요. 뭐 터키 뭐 이런 이머징 국가 포함해서 유럽 그러면 거기에 적절하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 자기네 이익률 최대를 해요. 그래서 미국에는 공매도 헤지 펀드가 많아요. 경제에 안 좋다에 배도를 하는 애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전 세계 경제 위기를 더 증폭시키고 빨리 터지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게 아시아 외환 위기였고 한국 외환 위기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위기에 도화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이런 헤지 펀드들이 여러 번 홍콩에서 싸웠어요. 중국하고 이 미국 헤지 펀드들이 위안화 환율 놓고. 근데 항상 졌어요. 왜 진지 알아요? 만약에 중국이 자유태환이었으면 중국은행이 뭐 얘기해요? 위안화를 달러로 환전하거나 달러를 위안화를 하는 걸 태환이라고 해요. 근데 중국은 자유태환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만큼 달러를 마음대로 태환 못해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 이 비상시기에 중국 사람들은 원래 1년에 5만 달러까지 해외에 보낼 수가 있거든요. 혹은 태환 가능한데 근데 이렇게 한국은 자유롭잖아요. 은행 가서. 근데 중국은 못하게 해놨어요. 결국 돈이 해외로 마음대로 못 나가게 하고 해외 돈을 마음대로 못 들어오게 했어요. 나가고 들어가고 다 외환 관리국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돈이 마음대로 못 들어오게 하니까 이제 같은 이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이게 경제가 자유태환 경제면 돈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이런 헤지 펀드들이 딱 시장에 개입을 해서 사람들이 기대는 일제히 하방향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럼 얘네들이 또 큰 돈 가지고 먼저 다운시켜버려요. 그럼 사람들이 기대가 일제히 내려올 때 확 떨어질 때 사고 이렇게 하거든요. 팔고 사고 하면서 하는데 중국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 위기 표현은 다른 나라하고 달라. 다른 나라 위기는 환율의 표현이 됩니다. 특히 한국에서 외환 위기 같은 게 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외환 위기 같은 게 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헤지 펀드가 들어갔다 나갔다 못 해요. 투기 자본이 들어갔다 나갔다 못 해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위험하다 하면은 중국에 있는 달러가 못 나오게 해요. 지금 그 조치 하고 있어요. 2015년 말부터 사실 마음대로 못 나오게 했고요. 기업들이 돈이.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는 개인들도 여행이나 이런 걸 자제시킵니다. 여행을 자제시켜요. 예. 원래는 1년에 5만 달러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거의 못 쓴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겠죠? 그러니까 지금 달러 확보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달러 확보가 있어야 이게 환율 방어가 되고요. 어쨌든 달러를 갖고 있어야 석유도 사오고 뭐 중국 원자재를 수입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산을 하니까 달러 확보가 되게 중요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경제는 이게 부동산 위기가 폭발하잖아요. 막 터진다면 그 대가는 국민들이 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국민들이 1인당 소득이 줄어들죠. 왜냐하면 정부가 이걸 해결하려면 돈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돈을 투입한다는 뜻은 뭐예요? 물가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물가가 올라간다는 뭐죠? 내 월급이 100만 원인데 인플레이션가 10%면 내 실제는 작년에 100만 원하고 올해 100만 원 월급은 똑같아요. 근데 내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소득은 9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물가가 10% 올랐으니까. 작년에 10개 살던 걸 올해는 9개밖에 못 사는 거예요. 똑같은 소득으로. 그러면 그 위기를 누구한테 전가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질적 삶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그래요. 지금 중국에 중국 돼지고기 많이 먹잖아요.
한국 오니까 한국은 소고기를 많이 먹더라고요. 중국은 돼지고기에서 물가의 중심이거든요. 지금 올해 물가 돼지고기 올해 물가 상승률이 50% 넘었어요. 돼지고기 가격이. 그리고 우리가 이런 그 소비자 가격 있잖아요. 식품 가격이 지금 CPI는 중국은 안 높게 나와서 2.1% 정도 돼요. 근데 거기는 부동산이나 이런 가격 다 들어가 있어요. 부동산 임대 가격 이런 게.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고 떨어지는 게 있어 평균을 잡아면 평균이 안 맞아요. 근데 우리가 쓰는 식품 가격은 6% 넘어서 6.6%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작년 대비 내가 소득이 얼마 줄어들었죠? 6.6% 줄어든 거죠. 돼지고기 빼더라도. 이해가 되죠? 네. 안유화 경제투자론이라는 유튜브 있어요. 거기에 제가 댓글을 많이 봐요. 원래는 제가 안 봤어요. 근데 왜 댓글을 보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어떤 데 관심 갖는지를 보려고 보거든요. 지금 체크를 해요. 저를 안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 정확하면 저라기보다 중국이에요. 그냥 중국에 대해 뭔가 말하면 무조건 욕먹어요. 결국 중국이 와도 싫다. 우리는 필요 없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엄청난 이런 게 많은데 왜 이렇게 개개인들이 이런 사람들 이런 생각하냐면 중국하고 한국 경제의 연결성을 자기가 못 느끼는 거예요. 왜 못 느끼냐면 자기는 한국에서 살아가고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한국 기업에서 월급 받기 때문에 뭐 내가 중국하고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이 지금 그 기업에서 월급 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는 4분의 1은 중국 경제에 의존하는 거예요. 한국 수출의 4분의 1은 25%는 중국에서 하거든요. 흑자 있잖아요. 흑자는 달러를 벌어들이는 거잖아요. 흑자는 중국에서 왔거든요. 그게 중국 통계, 한국 통계 좀 다르는데 작년 거쯤 해도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흑자가 259억 달러였거든요. 다른 나라 수출해도 일본이 수출해도 적자예요. 우리가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259억 달러를. 여러분들이 한국 경제 어디에서 일하든 우리가 그 파고 하면 여러분 들어오는 소득의 4분의 1은 중국에서 온다는 얘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중국 안 하면 되지. 그럼 대안을 줘요. 대안. 한국 수출의 25%를 어디서 할지 대안을 줘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또 오해를 받는 게 언니가 뭐 중국에서 와서 그런 말을 하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말할 때 대안이 있으면 돼요. 지난번에 대통령 수석 경제비서관이 유럽을 방문했을 때 이제는 유럽이 시대다. 중국 시대가 끝났다고 유럽 이런 말을 했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자, 유럽이 시대라고 했어요. 지금 유럽이 어떤 상황이에요? 유럽이 한국에서 매년 259억 달러를 벌어들이게 할 수 있어요. 한국 경제. 미국이 한국 경제에 매년 259억 달러 벌어들이게 할 수 있어요. 이미 유럽하고 미국에 수출할 건 다 하고 있어요. 이미. 그럼 대안이 어디냐고요. 중국을 안 한다고 하면 그만큼 내가 손실 보면 되지. 오케이. 손실 보세요. 그러면. 근데 이게 259억 달러를 손실 보는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이게 우리가 화폐의 승수 효과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259억 달러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 돈이 은행에 잡혀요. 은행에 잡히면 그 돈이 거기서 지수율 빼고 250억 달러가 또 대출로 나가요. 250억 또 지수율 빼고 또 이게 뭐죠? 화폐의 승수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또 오는 통화 이 유통이 또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259억 달러 안 버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달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경제학을 모르면 사람이 모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용감하고는 지혜롭게 용감해야 돼요. 한국이란 경제가 수출 주도형 경제고요. 수출을 안 하면 한국은 내수가 이게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 내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수출해 먹고 사는 나라예요. 이거 받아들여요. 이거 운명이에요. 근데 그게 꼭 중국이 되냐? 실험 안 하면 돼요. 그런데 대안을 대라 이거예요. 왜? 그 259억 달러가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발생 화폐 승수 가치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내수를 키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내수는 아무리 키워도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내수는 더 키워야 돼요. 그러면 한국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더 가져야 돼요. 소득 수준이 더 높여줘야 되고요. 첫 번째. 그런데 그거저것 한계가 오니까 어쨌든 수출로 해야 되는데요. 그 수출이 이미 할 때는 다 했어요. 지금 나머지 잠재 동네가 어디냐면 아시안이에요. 근데 아시안은 소득이 올라가줘야 한국 거 산다고요. 중국에서 수출되는 한국 제품은 다 비싼 제품들이에요. 중국에 수출되는 거는 이래 싼 물건이 아니고요. 고부가가치 쪽이에요. LG도 LG 가전, 삼성 가전 이런 게 중국에 가면 제일 비싸게 팔리는 게 한국 가전들이에요. 그 비싼 걸 아시안이 지금 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경착륙이라는 건 한국 수출이 어려워진다는 그게 올해 데이터에 나왔어요. 작년에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흑자가. 올해는 1분기, 2분기 적자였어요.
대중 수출이. 근데 여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중국이 제로 코로나 하면서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그러면 한국에 여기서 완제품을 수출해서 중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니까 중국 경제가 좋아야 한국 경제가 좋아요. 근데 중국이 수출이 나쁘니까 한국도 수출이 줄어드는 효과니까 올해는 대중 수출이 적자. 근데 3기부터 지금 흑자로 돌아섰어요, 다시. 근데 작년에 비해서 확 줄어들었어요. 이유는 중국 경제가 어려워서 이유예요. 그리고 이제 산업공조가 중국이 상당 부분 한국을 따라왔습니다. 중국 국산이 한국을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중국의 경제 관계도 이제 변해가야 돼요. 고부가가치 협력으로 가버려야 돼요. 이게 사실 인간관계와 비슷해요. 우리 주변 사람 좋아야 나도 좋아요. 왜냐면 주변 사람들 안 좋으면 나도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회라는 거예요. 예, 시너지라는 게 있어요. 경제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당신도 좋아야 나도 좋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정보도 같이 많이 하고 같이 협력하면 경제를 만들어요. 국가도 똑같아요. 같이 잘 돼야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미국하고 중국이 같이 갈 때 전 세계가 얼마나 좋았어요. 과거 지금까지 40년 미국하고 중국이 글로벌 공급체에서 한 몸으로 가면서 전 세계 모든 국가와 경제체가 다 잘 살게 됐어요. 왜냐면 미국은 주로 기축달러, 세계은행 역할을 했고 서유럽하고 미국은 소비시장 역할을 했고 오페하고 러시아는 석유와 가스를 팔아서 달러를 벌어들였고 호주와 브라질은 원자재를 팔아 달러를 벌어들였고 중간에 제조국가 그게 아래층에 베트남, 중국, 한국, 뭐 대만, 일본, 독일 여기서는 원자재 수입해서 잘 만들어서 팔아서 잘 먹고 잘 산 게 과거 40년 너무 좋았잖아요, 우리. 근데 왜 지금 안 좋죠?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고 갈라지니까 우리가 고통스럽잖아요. 이 세상에 어느 국가도 기억하세요. 어느 국가도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미국도 멕시코하고 옆에 있는 캐나다 중심으로 경제를 같이 하고 있어요. 어느 국가도 혼자 못 가요. 그리고 한 국가의 운명은 지리적 운명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 대단한 미국도 주로 멕시코하고 북미하고 같이 가는 이유는 뭘까요?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어디에 붙어있습니까? 중국에 붙어있고 일본에 붙어있어요. 그래서 동북아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좋아하나 싫어하나 이게 운명입니다. 지리적 운명은 국가적 운명을 결정해요. 그래서 이 세 나라는 관계를 잘해야 돼요. 한국, 일본, 중국 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게 좋고 나쁨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람은 냉정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이 괜찮기 때문에 중국 경제 괜찮이고 부동산이 이미 엄청 떨어졌어요. 50% 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위기라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위험을 말하고 기회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펀드들은 지금 중국 부동산을 또 사들이고 있어요. 왜냐면 50% 넘어 떨어졌으니까요. 특히 어떤 걸 사냐면 중국의 1선 도시, 2선 도시 중에 제일 핵심 강남 같은데 상가들을 사고 있어요. 거주용이 아니고 상가. 엄청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나중에 산업이 좋아지고 또 소비가 올라가고 경제가 또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런 거 수요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큰돈 버는 애들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자산 가격의 하락은 특히 엄청난 폭락은 늘 엄청난 기회하고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그렇네 내가 들어가야지 아닙니다. 기회는 늘 공부하는 자 준비하는 자에 오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자기 생각을 갖고 자기 논리를 갖고 스토리를 준비하고 이런 대폭락의 기회 왔을 때 한 번의 인생의 기회를 잡는 거예요.